안녕하세요. 달리는 공인중개사 달리달리 진달리입니다. 바이크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중개 관련 컨텐츠예요. 지금 1월이에요. 좀 너무 추워요. 엑사를 지금 봉인했습니다. 바이크 관련 컨텐츠는 3월 초부터나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간간히 중개 관련 컨텐츠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컨텐츠는 토지 중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토지 중개를 시작을 했는지, 그런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토지 중개 말만 들어도 어렵죠.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나 이제 다가구 하시는 분들이 토지 중개 너무 어려워, 아예 시작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중개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인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중개사라고 한다면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모른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안 되는 게, 아, 여기서 배웠었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 하게 돼요. 이걸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많은 경험에 기반을 하셔야 된다는 것.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였을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 달리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이크를 타고 토지 중개를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다가구나 아파트 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면접을 보러 다닐 때 대표님이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를 저도 많이 봤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분을 못 찾았어요. 토지 중개만 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지금에 와서야지 느끼는 거지만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중개라는 게 나 하나가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이걸 남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던 일이었더라고요. 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흔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분 밑에서 지금 중개 일을 배우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행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혼자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인데, 토지 중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가 잘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사는 곳 근처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 고향 딱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중개사라고 하면 그래도 물건을 잘 주시는데, 이렇게 중개사 시험이 어렵기 전에는 아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복덕방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부칙 제6조 2항에 의한 자격증이 없는 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저희들끼리 말로는 이제 똥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전부터 그 자리에서 털을 잡아서 오래 계시면서 주민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동네 건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완이 좋은 어떤 주민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전화도 하시고 중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하지만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토지 물건을 받으려면 땅을 내놓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던지, 아니면 내가 그 근처에 살아야 물건을 받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지키기가 쉽다. 지키기가 쉽다는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하려던 토지가 어떤 토지였냐면, 어떤 땅에 수요가 있을까 하고 보시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상 이건 내가 팔 수 있겠다 하는 물건이 나타나는데,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원룸 부지, 그러니까 다가구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만 원래는 그 원룸 건물 자체를 대충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 세대를 아파트 이제 판성형 구조에 복층까지 뭐 설계를 좀 신경 써서 짓다 보니까 그런 건물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많아졌어요. 그때가 2012년도쯤인데, 그쯤 지은 연식의 주인 세대를 가보면 이때부터 신경을 좀 쓰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면서 원룸, 투룸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월세로 이자를 충당도 하면서 생활비를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겸사겸사. 근데 내가 사는 집이니까 주인 세대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구조였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 기준이긴 한데, 지인이면 그 당시에는 04년부터 막 10년씩 11년씩은 거의 추천을 안 했고, 한 12년씩부터는 주인 세대가 괜찮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거주를 할 거면 그때 연식에 건물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그때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 원룸을 지어서 이제 팔으려고, 그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저도 원룸 부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는 제가 태어났던 그 동네에 가서 어렸을 때 알았던 거기 주민들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저 어디 살았던 달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충 제가 어느 집 딸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까 이제 경계가 좀 풀어지고 이제 대화하기도 수월하고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계약을 했던 게 그 동네 원룸 부지 계약이었어요. 연고가 있는 동네의 물건을 지키기가 쉽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막 그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나니까 이제 파신다는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이제 주택 3개가 붙어 있는 물건이었는데 또 그 옆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가 그 세 주택 중에 한 분이 점유를 하고 계시는 시유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시유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소유의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하필이면 딱 코너 부분에 있었고 이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이 저한테만 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온 지는 꽤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코너 부분에 시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설계가 안 나오니까 덤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햇병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무슨 객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해결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알아보고 싶다. 알아봐야겠다. 이게 실전이고 공부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청이고 구청이고 막무가내 막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서류를 뭘 들고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뗄 수 있는 서류는 다 떼서 들고 다녔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시청 공무원이 제가 떼온 서류를 막 이렇게 보더니만 토지대장 보고 이거는 됐대 이건 왜 떼었냐고 얘기를 하면서 웃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원룸 부지를 광고를 하니까 이 물건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업자라고 해서 이제 믿고 제가 그 주소지를 알려줬더니 몰래 찾아간 거예요. 매도자한테. 근데 이미 어르신은 저를 잘 알고 저를 이제 믿으니까 당일에 바로 전화를 주셨죠, 저한테. 누가 찾아왔었다. 생김새까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누군지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제가 뭐 100명한테 뿌린 것도 아니고 몇 명한테만 이제 물건을 줬는데 인상착의로 이제 짐작이 가는 바가 있으니까 알게 되었을 때 열은 받았죠. 적을 만들지는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누가 제 물건지에 찾아왔는데 사장님은 아니죠? 매도인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이 물건은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이런 언지를 은연중에 준 거죠. 자, 그렇게 물건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려는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매도인하고 어르신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그 물건을 지켜낸 셈인 거죠. 이 계약은 제가 중개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딴 첫 계약이기도 했지만 최초로 이제 동업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왜 중개사들을 남들이 사기꾼이라고 부르는지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게 되는 계약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 매수자분 앞에 계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똠방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매수자한테 그 후에 7천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받아갔다는 거를 제가 1년 뒤에 알게 되었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똠방 두 분을 A, B라고 지칭을 할게요. A는 처음에 제 물건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 B는 A하고 매수를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있는 똠방인 거죠.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러해요. 제가 광고를 해서 이제 작업 부지를 받아간 A가 B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B가 매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사겠다. 얼마면 100% 산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금액이 더 내려가면 그 내려간 부분의 차익을 너희들한테 용역비로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매도 쪽인 제가 생각보다 너무 싸게 이걸 끊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시유지는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수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제가 7천만 원이나 깎아온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공동계약이니까 B의 따님이 또 중개사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어르신들한테만 받고 이제 매수 쪽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법정 수수료만 받았고 그분들은 용역비로 7천만 원이나 받아가신 거죠. 그렇게 매수가 용역비를 딱 7천만 원 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좋았겠죠? 매수는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했고 A하고 B도 큰 돈을 용역비로 받았으니까 그 뒤에 그 땅을 뭐 세 채나 되는 주택을 허물고 시유지도 있었으니까 이제 총 한 180평 정도 되는 대지였거든요. 거기다가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다가구 건물 치고는 그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그 건물이. 그렇게 준공 이후 1년이 지날 시점에 매수인이 지은 건물의 반절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7천만 원 용역비로 나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 지출 내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 지은 분이 증여세를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매입한 가격은 있는데 용역비 7천만 원은 허공이 붕 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A, B한테 이제 매수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니들 용역비 다 토해내야 되겠다. 나 세금을 해도 너무 많이 내고 내려고 보니까 나한테 남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A가 아니고 B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한 8시 반인가? 전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얼마 드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가 막힌 게 매수가 A한테 7천만 원을 줬는데 A는 B한테 3천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근데 왜 B가 그걸 인정을 했냐면 제 핑계를 댄 거예요. 1천만 원 거기 뭐 달리한테 줘야 된다고, 달리도 용역비 줘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B는 같이 용역비 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상의차 전화를 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용역비고는 용역비고 무슨 7천만 원 무슨 7천만 원이냐, 나는 받은 게 없다, 난 매도한테 그 법정 수수료가 다다. 저는 그날 아침에 뻥찐 거예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제가 A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이 그 매수한테 얼마를 받았던 간에 나는 그거 당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좀 빼줘야 되겠다. 나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격증도 없는 분들인데 이걸 또 계좌이체로 다 받으셨어. 1억이 다 남게끔 송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범죄이니까. 나중에 이게 듣자 하니까 그 받았던 7천만 원을 다 매수한테 돌려주고. 근데 저는 그 뒤로부터 한 달 정도는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만한 돈을 제가 못 받아봐서가 아니라 저를 믿고 그 집을 팔았던 그 어르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세 집 중에 중간에 껴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정말 싸게 팔았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공동중개를 했겠죠. 수많은 그 공동중개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사실 그 똠방분들도 적당히 했으면, 똠방분 그 두 분 그 매수자한테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그렇게 싸게 끊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은인이었겠죠. 그때는 땅이 이제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티가 안 났을 수도 있고 탈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해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7천만 원이나. 세 번째는 똥파리는 똥파리들끼리 논다. 말이 똥파리라고 쓰면 그렇긴 한데 이제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든 이렇게 남한테 사기치고 한탕으로 큰 돈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결국에는 그런저런 사람끼리 모여서 중개를 하다가 큰 탈이 나든지 뭐 신이나 신뢰도 있고 사람도 잃고 중개도 안 되는 그런 파경을 맞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상 많이 봤죠. 그런데 처음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믿을 만한 동업자가 생겨요. 나에게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사기를 안 치는 사람들이 만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중개하는 보람도 있고 내가 중개사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뭐 배워요? 중개사법 성간주의 의무, 성간주의 의무 공부하셨죠?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는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죠. 봐요. 그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를 해야 된다는 게 법 조항에 딱 있잖아요. 보통 중개사분 이제 부록이 넘으셨는데 자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좋고 예쁜 마음으로 중개를 해야 그 마음이 나중에는 제 얼굴에도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딱 첫인상 보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딱 감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사실 토지 관련된 제 경험담이 굉장히 많은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번 편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달리 시청하시는 분들 부디 한 해가 갈수록 예쁜 관상 지니셔서 많은 손님들 만나시고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